침대에서만 보십시오. 자기 전에만 보십시오. 중간 광고 없습니다. 자막도 없습니다. 편집도 안 했습니다. 댓글도 쓰지 마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만 누르고 지금 바로 눈을 감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두선생의 두면제 역사책 읽기 ASMR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전 세계 인구 30%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도 아침잠이 많고 밤잠이 적어서 밤이면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아 침대를 뒤척이곤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상에는 다양한 ASMR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왕에 ASMR을 들으실 거면 좀 더 있어 보이는 걸 들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꿈속에서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만나고 꿈속에서 2차 대전의 사령관이 되어보지 않으시렵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두선생의 두면제 역사책 읽기 ASMR. 읽기는 귀찮은, 그런데 어렴풋하게 알고 있으면 어디서 써먹기 좋은 역사책을 골라 자기 전에 읽어드립니다.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저도 읽다가 졸리면 잘 겁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조금 좋아서 아마 조금 많이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책을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읽을 책은 저번에 읽다 말았던 플루타르코스 영웅전 두 번째 로뮬루스 편입니다. 로뮬루스, 로마의 정치가이며 군인, 레무스와 쌍둥이 형제로 라틴 민족을 해방시켰다. 그의 나이 54세, 재위 38년째 되던 해에 염소늪에서 행방불명되며 퀴리누스 신이 되었다고 한다. 미천한 집안에서 자라났으며 여러 민족을 하나로 굳게 결합시키고 로마라는 거대한 도시를 건설했다. 로뮬루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로마라는 이름은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로 붙인 것인가 하는 데 대해 역사가들은 각기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옛날 펠라스 귀족이 세계 각처를 돌아다니며 여러 나라를 정복한 후 이곳에 자리를 잡고 강력하다라는 뜻으로 이 도시를 로마로 이름하였다고 한다. 또 하나의 무척 흥미로운 이야기도 있다. 트로이를 공격할 때 도망치는 사람들이 풍랑에 밀려 토스카나 연안에 이르러 티베르강 어귀에 닻을 내렸다. 그때 백길에 지친 여자들은 로마라는 지혜로운 한 여자의 제의에 따라 타고 온 배를 모두 불태워버렸다. 그것을 본 남자들은 처음에 몹시 화를 냈지만 팔라티움산 근처에 자리를 잡고 정착하게 되면서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풍요롭게 되자 그 여자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그 땅을 로마로 명명하였다는 이야기가 있다. 여자들은 배를 불태워버린 후 남자들의 화를 달래기 위해 입을 맞추었는데 오늘날 친척이나 남편에게 키스로 인사하는 습관은 바로 이때 시작된 것이라고 한다. 그 외에 로마는 이탈루스 왕과 레이카리아 사이의 딸이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헤라클레스의 아들 델라푸스의 딸로 아이네아스와 결혼한 여자라고도 하며 아이네아스의 아들 아스카니우스의 딸이라고도 전해진다. 어쨌든 이 도시의 이름이 어떤 여자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는 것에는 견해가 일치한다. 그리고 율리세스와 키르케의 아들 로마누스가 로마를 창건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라틴족의 왕 로무스가 테살리아를 출발하여 이곳에 들어와 원주민을 몰아내고 세운 도시라는 말도 있다. 이렇게 많은 전설 가운데서 가장 믿음직한 것은 로뮬루스가 이 도시를 처음 세우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로마라고 불렀다는 이야기다.
이에 관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은 일치하지만 로물루스의 과거에 대해서는 또다시 많은 이야기가 거론된다. 로물루스는 아이네아스와 덱시테아의 아들이며 그의 동생인 레모스와 함께 어릴 때 이곳에 왔다가 홍수를 만난다. 다른 배들은 모두 가라앉았으나 두 아이가 탄 배는 언덕에 얹혀 무사히 살아나는데 그들이 이곳을 로마라고 불렀다. 또 하나의 설에 의하면 로마라는 여자와 라티노스 사이에서 난 아들이 로물루스였다고 한다. 또는 아이네아스와 라비니아의 딸 에밀리아가 구인신 마르스를 알게 되어 낳은 아들이라고 전해지기도 한다. 로물루스의 출생에 대해서는 신화 같은 이야기가 있다. 알바니아의 왕 타르케티우스는 성질이 사납고 잔인한 사람이었다. 어느 날 그의 집 난로 속에 환영처럼 남자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때 토스카나에 있는 테티스의 신전에 신탁을 물으니 한 처녀를 그 앞에 바치면 힘과 용기가 매우 뛰어난 사내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 했다. 왕은 이 신탁을 듣고 자기 딸에게 환영을 가까이 하라고 했다. 그러나 딸은 이를 수치로 여기고 시녀를 대신 보냈고 결국 왕에게 노여움을 사서 시녀와 함께 옥에 갇혀 죽임을 당할 운명에 처하고 말았다. 그러나 베스타 여신이 꿈에 나타나 그들을 죽이지 말라고 했다. 왕은 그들을 궁궐 속 깊은 곳에 가둔 채 옥감 짜는 일을 시키기 시작했다. 옥감 짜는 일이 끝나면 두 사람은 혼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왕은 밤마다 몰래 사람을 들여보내 낮에 짠 옷감을 풀어놓는 일을 되풀이하여 옷감을 완성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는 동안 시녀는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되었다. 타르케티우스 왕은 곧 테라티우스에게 그 아기들을 죽이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테라티우스는 차마 아기들을 죽일 수 없어 강가에 두고 돌아왔다. 그런데 강가로 늑대가 찾아와 젖을 먹이고 여러 새들이 먹이를 물어다 주어 아기들을 살리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목동이 지나가다가 이 아기들을 발견하고는 데려다 길렀으며 이들이 자라나 타르케티우스 왕을 습격하여 죽였다. 이탈리아 역사를 쓴 프로마티오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믿을 만한 증거를 가진 이야기는 디오클레스가 말한 것으로 그리스 사람에게도 널리 알려진 이야기다. 파비우스 픽토르도 대체로 이 설을 따르고 있다. 이 설도 여러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다. 아이네아스 왕으로부터 대대로 이어져 온 혈통이 알바의 왕을 거쳐 누미토르와 아몰리우스 형제에 대해 이르렀을 때였다. 아몰리우스는 모든 재산을 둘로 똑같이 나누자고 제안하였다. 아몰리우스는 트로이에서 가져온 황금과 보물을 왕궁의 가치와 상응할 만큼 쌓아놓고 선택하도록 하였다. 누미토르는 왕위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많은 재물을 갖게 된 아몰리우스는 나중에는 누미토르보다 세력이 더 커져서 결국 누미토르 왕국을 차지하게 되었다. 자본주의 짱짱맨. 그리고 누미토르의 딸이
아들을 낳아 왕위를 다시 빼앗을 것을 염려하여 그녀를 베스타 여신의 사지로 만들어 평생 독신으로 지내게 했다. 일리아, 레아 또는 실비아라고 불리는 그 여자는 여사제의 신분으로 결국 아기를 갖게 되어 벌을 받게 되었으나 왕의 딸 안토의 간곡한 청으로 가혹한 형벌을 면할 수 있었다. 그 후 일리아는 외부와의 접촉이 전혀 없는 곳에 유폐되어 있다가 체구가 크고 잘생긴 쌍둥이 형제를 낳게 되었다. 아물리우스는 이 사실을 알고 신하를 시켜서 두 아이를 갖다 버리게 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신하의 이름이 파우스툴루스였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아기를 양육한 사람이 파우스툴루스라고도 한다. 신하는 쌍둥이 아기를 광주리에 넣어 강에 버렸다. 아기가 든 광주리는 강을 따라 흐르다가 케르마누스라는 곳에 멈추었는데 아마도 이 이름은 형제라는 뜻의 게르마니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 부근에는 루미날리스라고 부르는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가 서 있었다. 루미날리스란 이름은 로물루스의 이름에서 온 것이나 아니면 색임질, 루미네이트에서 유래한 것 같다. 그러나 이보다 더 타당성 있는 말은 쌍둥이가 그곳에서 젖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옛날 사람들은 모든 동물의 젖꼭지를 루마라고 했는데 지금도 어린아이들의 수호신을 루밀리아라고 부른다. 전설에 의하면 아기들이 이곳에서 누워있을 때 늑대가 와서 젖을 먹여주고 또 딱따구리가 그들을 지켜주었다고 한다. 딱따구리. 사람들은 이런 동물들을 군신 마르스의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라틴 사람들은 딱따구리를 신령스러운 새로 모시고 있다고 하며 이런 것들로 미루어 두 쌍둥이 아버지는 마르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설을 보면 아몰리우스가 조카 딸을 사제로 만든 다음 자신이 누군지 모르게 갑옷을 입고 나타나 관계하여 낳은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조카 딸을. 또 그것과는 달리 이 전설의 기원이 쌍둥이의 유모 이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도 있다. 라틴 사람은 암늑대를 루피라고 하는데 방탕한 여자도 루피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기른 파우스툴루스의 아내 아카라렌티아가 바로 그런 여자였다고 한다. 로마 사람들은 이 여자에게도 제물을 드리며 4월이면 벌어지는 마르세 제사를 라렌티아제라고 부르는데 바로 그녀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다. 로마 사람들은 이 여자 말고도 한 명의 라렌티아의 제사를 지내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헤라클레스를 섬기는 신전지기 한 사람이 어느 날 너무 심심해서 신에게 주사위 내기를 걸었다. 뭐 이런 내기를 걸어. 만약에 자기가 이기면 신께서 무엇이든지 귀한 것을 주시고 자기가 지면 훌륭한 잔치를 열어 아름다운 여자를 바치겠다고 제안했다. 먼저 신을 대신해서 주사위를 던지고 다음번은 자기 몫으로 던진 결과 신전지기가 지고 말았다. 신전지기는 약속대로 잔치를 베풀고 라렌티아라는 여자를 불러 신전에 앉혀놓고 빗장을 잠가버렸다. 그랬더니 정말로 신이 나타나 여자에게 아침 일찍 장터에 나가서 맨 처음 만나는 남자를 가까이 하라고 했다. 소개팅, 신개팅. 여자는 신이 말한 대로 아침 일찍 장터에 나갔다가 나이는 많으나 유복해 보이며 아이도 없이 사는 타르티우스라는 사람, 타르티우스?
아니네. 타르티우스라는 사람을 만났다. 그는 라렌티아를 사랑하였고 죽은 뒤에도 많은 재산을 남겨주었다. 라렌티아는 그 옛 유산의 대부분을 시장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라렌티아에 관해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그녀는 처음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인데 신의 사랑이 각별하여 점차 유명해졌으며 어느 날 또 다른 라렌티아 무덤 옆에서 호련히 자취를 감추고는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 그 자리를 지금은 벨라부름이라고 하는데 강이 자주 넘쳐 공화장에 배를 타고 다니는 일이 잦았으므로 건넌다는 뜻의 벨라투라에서 이 이름을 따온 것이라고 한다. 또 어떤 사람은 장터에서 운동장을 오는 길에 천막을 친 노점이 들어서 있는데 라틴어로 이 천막을 벨룸이라고 한 데서 생긴 지명이라고 한다. 아무튼 로마 사람들이 또 한 사람의 라렌티아를 존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이야기다.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구만. 한편 그 두 아이는 아물리우스 왕의 돼지를 맡아 기르던 파우스툴루스라는 자가 데려다 아무도 모르게 길렀다. 두 아이는 글을 배우고 또 이름 있는 집안의 아들이 배우는 공부도 모두 하였다. 그들은 늑대의 젖, 루마를 먹고 자랐기 때문에 각각 로물루스와 레무스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이름 높은 가문의 자식과 다름없었으며 커갈수록 더욱 씩씩하고 용맹스러웠다. 특히 로물루스는 씩씩할 뿐 아니라 지혜로웠으며 소치는 일이나 사냥하는 일, 이웃 사람들과 교제하는 일이 뛰어났고 어려서부터 지도자의 기질을 종종 발휘했다. 두 사람은 모두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했지만 왕의 신하나 집행관, 감독관들만은 경멸하였고 그들이 위협을 해도 전혀 두려워하는 일이 없었다. 그들은 명문가의 자식들처럼 자라면서 부지런하고 사냥과 경주에 뛰어나 산적이나 도둑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여 이름을 날리기도 하였다. 한 번은 누미토르와 아몰리우스의 목동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다. 아몰리우스 편에서는 누미토르의 가축들 때문에 자기네 소가 쫓겨났다면서 그들을 습격하여 빼앗긴 소들을 찾아왔다. 누미토르는 몹시 화를 냈으나 그들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누미토르는 누구야? 하루는 로물루스가 제사를 지내고 가고 없는 동안 누미토르가 공격을 해왔다. 많은 부상자가 생긴 후 결국 싸움은 누미토르 편이 이겨 레무스를 포로로 잡아갔다. 누미토르는 아몰리우스의 분노를 두려워하여 그에게 가서 정당한 판결을 요구하였다. 결국 아몰리우스는 누미토르에게 레무스를 도로 데려가 생각하는 대로 처벌하도록 할 수밖에 없었다. 레무스를 자기 집으로 데려간 누미토르는 그의 건장한 신체와 의젓한 품위에 크게 감탄했다. 아무리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서라도 얼굴에 용감한 빛과 태어난 것을 잃지 않는 태도를 보고 누미토르는 그에게 어떤 신비한 힘의 보호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친절한 태도로 그의 신분이 무엇이며 누구의 아들인지를 물었다. 레무스는 조금도 두려움 없이 대답했다. 모든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아몰리우스보다도 더 왕다우십니다. 당신은 벌을 주기 전에 먼저 까닭을 물어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 하는데 아몰리우스 왕은 옳고 그름을 듣지 않고 함부로 형벌을 줍니다. 저희들은 쌍둥이이며
지금까지 파우스툴루스와 라렌티아의 아들인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죄인으로 몰려 당신 앞에 서게 되기까지 저희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신비롭게도 새와 짐승의 힘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늑대의 젖과 딱따구리가 물어다준 먹이로 자랐으며 큰 광주리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광주리에는 청동띠가 둘러져 있고 거기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고 난 뒤에는 부모님들이 그것을 보게 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겠지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청년의 나이를 따져본 누미토르는 반가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는 아직도 엄중히 감금되어 있는 딸에게 이 일을 알릴 방법을 궁리하였다. 누미토르가 누구야? 누미토르가 누군지 까먹어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미토르와 아물리우스 형제였군요. 그랬군요. 형제였구만. 아몰리우스가 누미토르보다 세력이 더 커져서 누미토르의 왕국을 차지하게 되었다. 누미토르의 딸이 아들을 낳아 왕위를 빼앗을 것을 염려해서 그녀를 베스타 여신의 사제로 만들어서 평생 독신으로 지내게 했는데, 그때 그 일리아가 쌍둥이 형제를 낳게 됐고 아몰리우스가 신하를 시켜서 갖다 버리게 했는데, 그 신하가 파우스툴루스고, 그 파우스툴루스가 라렌티아랑 두 형제를 키우는데, 크고 나서 목동들끼리 싸우다가 누미토르가 처형하려고 했던 목동이 알고 보니까 자기 외손자였던 겁니다. 아주 재밌네. 어디까지 읽고 있었죠? 한편 파우스툴루스는 레무스가 누미토르에게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로물루스를 불러 레무스를 도와야겠다고 말하고, 두 사람의 출생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지금까지도 은연중에 그 사실을 비치긴 했지만 이제 위급한 때를 당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파우스툴루스는 급한 마음으로 광주리를 가지고 누미토르를 찾아갔다. 그러나 왕국 문지기의 의심을 받아 조사를 당하는 바람에 외투 속에 숨기고 있던 광주리를 들키고 말았다. 그런데 마침 문지기와 같이 서 있던 군인이 바로 그 광주리에다 아기들을 갖다 버린 사람이었다. 이 군인은 아직까지도 그럼 문 앞에서 근무하는 짬찌가 짬찌. 그는 광주리를 알아보고는 곧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파우스툴루스를 잡아들이게 했다. 파우스툴루스는 심한 고문을 당하였으나 사실을 다 털어놓지는 않았다. 다만 아기들은 구원을 받아 아직 살아있으며 지금은 알바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일리아가 아이들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여 이 광주리를 들고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왕은 분노에 떨며 그 아이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일이 있는가를 물어보기 위해 누미토르에게 사람을 보냈다. 마침 심부름을 간 사람은 누미토르의 친구로 마음이 어진 사람이었다. 아밀리우스 왕이 전체적으로 약간 멍청하네. 그는 레무스를 끌어안고 있는 누미토르를 보고 외손자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힘껏 돕겠다고 약속을 했다. 아밀리우스가 뒤통수를 맞은 거죠. 이때 이미 로물루스는 아몰리우스 왕을 미워했던 시민들을 모아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로물루스는 군대를 100명씩 나누어 각 대장에게 마른 풀과 관목을 끝에 동여맨 장대를 들게 했다. 이것을 사람들은 많이 풀리라고 하는데, 이 때문에 지금도 군대에서는 중대장을 많이 풀라레스라고 부른다. 그쵸? 많이 풀로스. 이때부터 드디어 레무스는 성 안에서 시민들을 반란에 끌어놓고 로물루스가 성 밖에서 공격을 개시하여 아몰리우스 왕은 싸울 틈도 없이 붙잡혀 죽고 말았다. 이 이야기는 신화적 요소가 매우 짙게 깔려있기는 하지만 운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오묘한 것인가, 그리고 로마라는 도시가 얼마나 신비로운 기원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기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아몰리우스는 죽고 사태는 평화롭게 처리되었다. 그러나 로물루스와 레무스는 통치자가 아닌 평민으로서 알바에 살고 싶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외할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정권을 잡을 수도 없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영토를 누미토르에게 넘겨주고 어머니에게 지난날의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상당한 영예를 드린 뒤 자신들은 독자적인 생활을 하고자 결심하고 어릴 때 자랐던 땅으로 가서 도시를 건설했다. 그들은 이 도시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피난처로서 아실라이우스 신전이라고 이름 붙이고 이곳에 오는 모든 탈주자를 맞아들여 보호해 주었다. 이곳에 들어온 이상 종들도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않았으며 채무자는 물론 살인자까지도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약간 호주 느낌이네요. 그래서 이 도시는 특권의 지역이 되었으며 신탁을 받아 언제까지나 지키겠다고 맹세했다. 이렇게 하여 처음 도시를 세웠을 때 약 1000세대, 1000가구 정도 되던 인구는 차츰 늘어나게 되었다. 두 형제는 도시 건설에는 같은 견해를 가지고 노력했지만 장소를 정하는 일에서는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았다. 로물루스는 사각형의 로마라고 불리는 곳에 도시를 세우려 했지만 레무스는 군사적으로 유리한 아벤티우스 언덕, 이곳은 그의 이름을 따서 레모니움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리그나리움이라고 불린다. 바로 그 아벤티누스 언덕을 택했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자 그들은 새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점을 쳐서 장소를 결정하기로 하고 서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서서 날아가는 새를 보았다. 그때 레무스 쪽에는 6마리의 독수리가 날았는데 로물루스 쪽으로는 그 2배인 12마리의 독수리가 날아올랐다. 어떤 기록을 보면 레무스는 그때 독수리를 보았지만 로물루스는 보지 못했으면서 본 것처럼 구라를 쳤구만. 나중에 레무스가 가까이 왔을 때 비로소 12마리 독수리가 날았다고 한다. 드림스 컴 트루. 헤로도토스 폰티코스의 기록에는 헤라클레스도 큰일을 할 때 독수리가 나타나는 것을 좋은 징조로 여겼다고 한다. 원래 독수리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사람들이 심은 곡식이나 목장에 기르는 짐승에게도 가까이 오지 않으며 오직 시체를 먹을 뿐 살아있는 것은 결코 죽이지 않는 짐승이다. 그리고 소울개나 올빼미, 매 같은 새들은 서로 싸우며 동족을 해치지만
독수리는 같은 새라면 시체라도 먹지 않는 순결한 새라고 한다. 이것에 대해 아이스킬로스는 다음과 같이 읊었다. 새를 잡아먹는 새를 어찌 순결하다 할 수 있을까? 또 다른 새는 사람들 눈에 쉽게 띄지만 독수리는 희귀한 새이며 특히 그 새끼를 본 사람은 아주 드물다. 그래서 독수리는 알 수 없는 먼 곳으로부터 날아온다고 생각하여 사람들은 독수리를 신의 뜻을 받아 나타내는 새라고 여겼다. 레무스는 독수리를 보고 친점이 로몰루스의 속임수임을 알고 크게 화를 냈다. 그래서 로몰루스가 성벽에 토대를 세우고 도랑을 파는 것을 보고 비웃으며 공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로몰루스는 자신을 모욕하는 레무스를 보고 화가 난 나머지 마침내 그를 죽이고 말았다. 동생을 죽여? 그러나 어떤 사람은 로몰루스의 부하인 켈레르가 죽였다라고도 한다. 아무튼 결국 이 싸움에서 파우스툴로스도 죽고 그의 동생으로 함께 로몰루스를 길러준 플리스티노스도 죽었으며 켈레르는 토스카나로 도망을 가게 되었다. 이 이야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재빠르고 날쌘 사람을 켈레레스라고 부르게 되었다. 로몰루스는 아버지를 레모니아에 장사 지낸 다음 곧 새로운 도시 건설에 착수했다. 모든 의식은 신성한 법칙에 따라 치렀고 모든 행사를 종교적인 의식처럼 엄숙하고 고귀하게 모셨다. 그는 우선 코미티움이라 불리는 의사당 둘레에 도랑을 파고 여러 가지 햇곡식을 던지고 거기에다가 여러 땅의 흙을 가져와 한데 섞었다. 그리고는 이곳을 중심으로 금을 그어 시가지를 만들고 암소와 숫소 두 마리가 끄는 청동쟁기를 스스로 끌면서 땅을 가는 의식을 치렀다. 이렇게 만들어진 선을 경계로 성벽을 쌓았으며 성벽 뒤 혹은 성벽 옆이라는 말로 포모이리움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 의식이 끝난 다음 쟁기가 지나간 자리는 신성한 곳, 성문을 만들 자리는 신성하지 못한 곳으로 정했다. 뭐라고? 내가 멍 때렸다. 나는 아버지를 레모니아에 장사 지내서 새로운 도시 건설을 계속했다. 의사당은 코미티움이라고 불리는데 그 둘레에 도랑을 파서 여러 햇곡식을 던지고 아무튼 암소와 숫소 두 마리가 이끄는 청동쟁기를 스스로 끌면서 땅을 가는 의식을 치렀다. 이렇게 만들어진 선을 경계로 해서 성벽을 쌓았으며 성벽 뒤 혹은 성벽 옆이라는 말로 포모이리움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 의식이 끝난 다음 쟁기가 지나간 자리는 신성한 곳, 성문을 만들 자리는 신성하지 못한 것으로 정했다. 신성하지 못한 곳에 성문을 만드는 것은 그 문으로 정결하지 못한 물건들을 가지고 드나들 때 신성하지 못한 곳에 성문을 만든 거는 그 문으로 정결하지 못한 물건들을 가지고 드나들 때 마음에 꺼리는 일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로마를 건설하기 시작한 날짜는 4월 21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이날을 국가 창건일로 정하고 매우 성스러운 행사를 베풀고 있다. 기원전 753년 4월 21일이죠. 또 이날은 생명이었던 것은 제물로 쓰지 않는데 조국의 탄생일에는 피를 뿌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는 로마와 그리스의 달이 전혀 다르지만 그리스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로물루스가 로마시를 세운 것은 그들의 달로 30일이었다고 한다. 그날 일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6올림피아드 제3년에 시인 안티마코스가 보았다는 것과 일치하는 기록이다. 로마인 중에는 자기 나라의 역사에 대해 가장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은 철학자 바로였는데 뭐라고? 그에게는 철학자이며 수학자인 타루티우스라는 친구가 있었다. 그는 설계나 통계 등을 작성하였고 미술도 뛰어났다. 바로는 그에게 로물루스가 탄생한 날을 계산해보라고 했다. 그것은 기하학적인 문제이며 복잡한 일이었다. 이걸 굳이 기하학적이라는 말을... 타루티우스는 로물루스의 업적과 사건들을 조사하고 그가 살고 있던 때와 죽음의 형태를 자세히 조사하여 이것들을 비교 검토하였다. 그렇게 해서 뽑아낸 타루티우스의 계산에 의하면 로물루스가 어머니 자궁에 자리를 잡은 것은 제2올림피아드의 제1년 이집트 달력으로는 코에약 달인 12월 23일의 일몰 3시간 뒤이며 이 시간에 개기일식이 있었다고 한다. 엄청나네 뭐 아주 그냥. 그리고 그의 탄생일은 토트 달인 9월 21일 일출 때였고 그가 로마시를 건설하기 위해 첫 초석을 놓은 것은 파르무티달 제2시와 제3시 사이라고 추정해냈다. 이런 이야기는 신비롭기도 하지만 신화적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질 만한 이야기이다. 로물루스는 도시를 세운 뒤 장정들을 모아 군대를 만들었다. 각 군대는 보병 3,000명과 기병 300명으로 이루어졌으며 전쟁에 적합한 사람을 골랐다는 뜻으로 레기오라고 불렀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민중이라고 했으며 그들 가운데 100명을 뽑아 의원에 임명하여 파트리키우스라고 부르고 그들이 가지는 지폐를 원로원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민중들 중에 100명을 뽑은 그 의원들이 그냥 원로원이었던 거죠. 파트리키우스란 적자의 아버지라는 뜻인데 사생아가 아닌 혈통이 뚜렷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 처음 로마에 이사해온 사람들 중에는 혈통이 분명치 않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과 구별하기 위해 파트리키우스를 따로 모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약간 그런 어쩔 수 없이 약간의 기득권층이었네. 또 다른 설에는 약자를 보호한다는 뜻을 가진 말로 파트론이라는 사람이 약자와 가난한 사람의 수호자였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었다고도 전해진다. 그러나 가장 관심을 끄는 이야기는 애정과 관심을 갖고 비천한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부귀한 사람들의 의무이며 서민들도 웃어른을 경외하여 자신의 아버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뜻하는 파트리키안이라고 불렀다는 주장이다. 당시 다른 나라에서는 장로를 공이라고 불렀는데 로마인들은 좀 더 명예로운 이름을 붙이기 위해 아버지라고 불렀다. 장로를. 이것은 나중에 선택된 아버지라고 덧붙여 불리게 된다. 로물루스는 이와 같이 원로원인 파트리키우스와 서민을 구별하고 레기온과 파트리키우스를 레기온 맞나요? 레기오 귀족과 평민을 보호자와 피보호자라는 이름으로 다시 나누었다. 이에 따라 두 계급의 사람들이 평화롭게 지내도록 하였으며 그 관계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해냈다.
보호자인 파트로네스는 항상 피보호자인 클리엔테스의 후견인으로서 의무를 가졌으며 법정에서는 변호인이 되었고 모든 일을 함께 의논하였다. 여기서 이제 파트로네스랑 클리엔테스 얘기 나오네. 때로는 클리엔테스 가운데 가난하여 딸의 혼수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파트로네스가 그것을 분담하고 빚이 있으면 갚아주는 일도 있었다. 파비우스의 기록에는 도시를 건설한 지 넉 달 만에 여자들을 약탈해온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워낙 싸움을 즐긴 로물루스가 전쟁을 하면 로마가 크게 발전할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이유 없이 사비니를 공격했는데 이때 30명 정도의 여자들을 납치해왔다. 이것은 그가 부하들에게 아내를 구해주려는 것보다도 오히려 전쟁을 일으킬 기회를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다음 설명이 더 타당할 것 같다. 로마는 점차 시민들의 수가 늘어갔지만 아내를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더구나 그들 대부분은 아직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을 위험이 더 컸다. 그리하여 로물루스는 사비니의 공격을 미리 막기 위해 여자들을 납치해와서 사비니 사람들에게 동맹을 요구하려 했다는 것이다. 먼저 로물루스는 땅속에 숨겨져 있던 신의 재단을 발견한 것처럼 소문을 냈다. 사람들은 그 신을 콘쿠스, 즉 상담의 신이라고 불렀다. 이 재단을 발견한 후에 로물루스는 재단에 훌륭한 제물을 바치고 전국적으로 운동 경기와 갖가지 행사를 거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참가시켰다. 사람들이 모여들자 로물루스는 붉은 옷을 입고 앉아 있었다가 시작을 알리는 신호로 붉은 옷을 접었다가 몸에 걸쳤다. 신호를 본 사람들은 일시에 칼을 뽑아들고 함성을 지르며 사비니 처녀들을 붙들었는데 이렇게 잡힌 여자들이 30명이었으며 그들을 쿠리아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발레리우스 안티아스는 총 527명이라고 하고 유바는 683명이라고 하는데 모두 처녀였다고 한다. 로물루스는 그럴듯하게 변명하였다. 한 사람만 유부녀였는데 그것은 실수라고 했다. 로물루스는 난폭한 사람이 아니라 두 부족을 결합시키기 위한 강치적인 수단으로 이런 행사를 벌였다고 한다. 잡혀온 여자들 중 유부녀는 헤르실리아 한 명이었는데 그녀는 귀족인 호스틸리우스와 결혼했다는 설도 있고 로물루스와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 두 아이 중 딸의 이름은 프리마, 아들은 아울리우스라고 했는데 나중에 아빌리우스라고 고쳤다. 이거 언제까지 기억하냐? 어우, 더럽게 많네. 간혹 신분이 낮고 미천한 사람이 우아하고 아름다운 여자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자 귀족들이 여자를 뺏으려고 했는데 신분이 낮은 사람은 큰 소리로 탈라시우스에게 데리고 가는 여자라고 대답했다. 탈라시우스는 높은 가문의 유명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언제나 탈라시우스, 탈라시우스 하고 소리치며 그 뒤를 따랐다. 결국 그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고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오늘날에도 로마 사람들은 결혼식 축하 노래에 탈라시우스라는 이름을 부른다. 또 탈라시오란 말은 로물루스가 처녀 약탈을 시작하는 신호로 했다는 말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한편 유바를 비롯한 역사가들은 이 말이 여자들이 시를 자를 때 부르는 노래라고도 한다.
그 무렵 이탈리아 사람들은 실잡기를 장려한 뜻으로 탈라시아라는 말을 했었다. 또 다음과 같은 추측도 가능하다. 로마 사람들과 사비니 사람들이 휴전을 맺을 때 여자들에 관한 특별한 조문에는 시를 잡는 일 말고는 아무 일도 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었다. 신랑 친구들이 신랑을 놀릴 때 탈라시우스를 부르는 풍습이 있는데 그것도 신부한테는 실잡기만 시킨다는 뜻으로 쓰였다. 그만큼 손에는 물을 웬만하면 안 묻히겠다 이런 얘기인가 보네. 오늘날까지도 신부가 신랑 집으로 걸어 들어가지 않고 신랑이 안고 들어가는 풍습이 있는데 이것은 사비니 여자들을 강제로 빼앗을 때 안고 들어온 것에서 유래한 것이다. 신부의 머리카락을 창끝으로 가르는 것도 이 전쟁의 최초의 혼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사람도 있다. 사비니 여자들을 납치한 것은 섹스틸리스 달, 즉 8월 18일이었는데 그 후로 이날에는 콘수알리아라는 기념 행사를 열게 되었다. 사비니는 그 수요가 많고 용감했지만 성벽도 없는 작은 마을에서 살았다. 그들은 라케다이몬의 후예로 대담하고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여자들을 뺏기니까 할 수 없이 로물루스에게 사람을 보내서 딸을 돌려주면 두 종족 간의 우호적인 동맹을 맺겠다고 했다. 로물루스는 딸들은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지만 동맹은 받아들인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캐니넨시아족의 왕인 아크로는 로물루스의 오만함에 분노한 나머지 대군을 이끌고 로물루스를 공격하기 이르렀다. 로물루스도 이에 맞서 군대를 거느리고 전쟁에 나섰다. 그들은 서로 가까이 접근하여 장군끼리 먼저 결판을 내기로 했다. 로물루스는 이 전투에서 자기가 이기게 되면 제우스 신에게 적으로부터 빼앗은 갑옷과 무기들을 바치겠다고 맹세했다. 전체적으로 테세우스도 그렇고 로물루스도 그렇고 그렇게 성격이 좋아 보이진 않네요. 장군끼리의 싸움은 결국 로물루스의 승리로 끝났다. 로물루스는 승리의 기세를 몰아 적의 수도를 함락시켰다. 그는 사로잡힌 시민들에게 해를 가하지 않고 자기를 따라 로마에 들어오면 시민의 특권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처럼 로물루스는 언제나 정복지의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다. 로물루스는 자기의 맹세를 지키고 시민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큰 떡갈나무를 벤 다음 아크론의 갑옷과 무기를 걸었다. 그리고 월계관을 쓰고 커다란 나무 기둥을 어깨에 맨 채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군대와 함께 로마로 행진했다. 시민들은 환호하며 로물루스와 그 군대를 맞이했다. 이 행진이 바로 후세의 모든 개선 행진의 시작이었다라고 한다. 사비니족과의 전투 이후 승리를 표시하는 기둥을 바치는 것을 가리켜 유피테르 페레트리우스라고 하는데 페리레는 무찌른다는 뜻의 라틴어이다. 이 말은 로물루스가 상대자를 무찌르도록 도와달라고 유피테르에게 기도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전리품은 오피마라고 하였는데 바로 부유함을 뜻하는 오페스에서 온 말로 왕가의 귀한 전리품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은 행동이라는 뜻의 오푸스에서 왔다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다. 왜냐하면 오피마 스폴리아를 드리는 일은 그게 뭔데? 전리품을 드리는 일은 장군이 적장을 죽였을 때에만 차지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행위였기 때문이다.
이런 영광을 누린 로마의 장군은 3명이 있는데 아크론을 죽인 로물루스, 톨룸니우스를 죽인 코르넬리우스 코수스, 그리고 비리도마로스를 죽인 클라디우스 마르켈루스가 그들이다. 코수스와 마르켈루스는 전리품을 들고 전차를 타고서 도성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역사적으로 타르퀴니우스가 제일 처음으로 개선식을 성대하게 열었으며 개선식의 전차를 처음 사용한 것은 푸블리콜라라고 전해진다. 로물루스의 동상은 로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차를 탄 모습은 없고 모두가 걸어가는 모습이다. 케네네이시아족이 정복된 뒤에도 사비니족은 계속 전쟁을 준비하여 피데나이, 크로스투메리움, 안템나 등에 사는 사람들과 힘을 합쳐 로마를 공격했다. 그러나 모든 전쟁에서 패하여 로물루스에게 도시와 영토를 빼앗기고 로마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로물루스는 빼앗은 영토를 로마 시민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전에 딸을 약탈당했던 사람의 땅은 그대로 두었다. 확실히 뭐 줄 땐 주고 뺏을 땐 뺏는. 사비니족의 남은 부족들은 로물루스에 대한 원한이 너무나 큰 나머지 다시 타티우스가 지휘하는 군대를 앞세우고 로마로 쳐들어갔다. 그러나 로마 시는 카피톨리누스에 있는 성벽 때문에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곳 수비대의 대장 타르페이우스에게는 타르페이아라는 딸이 하나 있었다. 그녀는 사비니족 사람들이 왼팔에 차고 있는 금팔찌를 보고 탐이 났다. 그래서 그녀는 아버지와 로마를 배반하기에 이르렀다. 성문을 열어주는 대가로 금팔찌를 받은 것이다. 배반은 고맙지만 배반자는 증오한다고 안티고노스는 말했었다. 카이사르도 트라키아인 레미타클레스를 보고 나는 반역은 좋아하지만 반역자는 증오한다 라고 했다. 사나운 짐승의 독이 필요한 때가 있는 것처럼 때로는 악인도 필요하지만 결국 느끼는 마음은 서로 공통점이 있다. 반역은 좋아하지만 반역자는 증오한다. 필요할 때는 좋아하지만 일이 끝나고 나면 그 악인의 악을 미워한다. 타르페이아에 대해 타티우스가 느낀 심정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 타티우스는 누구야? 저기로 로마로 쳐들어온 사람이 타티우스고, 그는 타르페이아에게 약속한 대로 금팔찌를 주었다. 그는 자기가 먼저 금팔찌를 빼어 방패에 싸서 타르페이아에게 던졌다. 그러자 군사들도 모두 그를 따라 방패와 금팔찌를 던졌다. 결국 방패에 짓눌린 타르페이아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이 일로 모든 사건의 앞뒤를 알게 된 로물루스는 타르페이우스를 반역죄로 체포했다고 유바의 기록은 전하고 있다. 타르페이아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도 있다. 그중 안티고노스의 기록을 보면 그녀는 사비니족의 장군 타티우스의 딸로, 오히려 반대네, 로물루스에게 납치되어 있다가 아버지를 도와 원수를 갚았다는 것이다. 또 시인 시밀로스는 타르페이아는 사비니족이 아니었고 갈리아 왕을 사랑하여 그에게 성문을 열어준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증거는 확실하지 않다.
도시 근처에 살던 여자 타르페이아는 로마는을 팔아넘기고 갈리아를 사랑한 나머지 제 아버지의 집마저 허물어뜨렸구나. 시밀루스는 이렇게 쓴 뒤 나중에는 타르페이아의 최후를 노래했다. 수많은 켈트족인 적군은 그녀를 아름다운 포강둑에 데려가지 않고 거센 팔에 잡았던 방패를 던져 묻어버렸다네. 그 뒤 타르페이아는 언덕에 묻혔으며 그녀의 이름을 따서 그곳을 타르페이우스라고 불렀다. 그러나 타르키니우스 왕 때에 이르렀을 때 그곳을 유피테르에게 드리기 위해 그녀의 유고를 다른 곳으로 옮겼기 때문에 지금은 그 이름도 없어지고 말았다. 단지 언덕 한 자락에는 타르페이아 바위라고 불리는 곳이 남아있으며 지금은 죄인들을 산골짜기 밑으로 떨어져 죽게 하는 곳이 되었다. 한편 사비니족의 군대가 그 언덕을 점령하자 로물루스는 분격한 나머지 맞서 싸웠다. 타티우스도 자신만만하게 웅전을 시작했다. 형세가 불리해지더라도 성으로 다시 후퇴하면 그만이었기 때문에 두려울 것은 없었다. 양쪽 군대가 서로 마주 바라보고 있는 중앙의 평원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들의 싸움은 서로의 목숨을 건 것이었다. 게다가 강이 범람하여 주위에는 깊은 늪이 발달해 있었다. 사비니족이 앞을 다투어서 공격해 들어오다가는 이 늪에 모두 빠질 것이 뻔한 일이었다. 그러나 쿠르티우스라는 용감한 장군이 앞장서 나갔다가 늪을 미리 발견하여 사비니족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이것을 쿠르티우스 늪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아무튼 타티우스와 로물루스 군의 싸움은 많은 사상자를 내며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되었다. 그 중에는 호스틸리우스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는 헤르실리아의 남편으로 나중에 누마 다음으로 왕위에 오르는 호스틸리우스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다. 좁은 전쟁터에서 여러 번의 열띤 격전이 벌어졌다. 로물루스는 마지막 전투에 머리에 돌을 맞아 쓰러지고 말았다. 이것을 본 로마군은 모두 팔라티누스 산으로 도망을 쳤다. 겨우 기운을 차린 로물루스가 도망치는 병사들에게 걸음을 멈추고 싸우라고 했지만 병사들이 이미 살기를 잃은 상태였다. 로물루스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유피테르에게 기도를 드렸다. 군사들을 멈추게 하시어 로마를 구해주소서. 이 기도가 끝나자 군사들은 곧 태도를 바꾸어 달아나기를 멈추었으며 싸울 용기를 되찾았다. 그래서 다시 전투가 맞붙게 된 곳이 스타토르 신전 앞인데 유피테르 스타토르란 말은 멈추어 싸우게 하신 유피테르라는 뜻이라고 한다. 그들은 방패를 나란히 하고 사비니족을 향해 달려들어 필라스가 있는 곳까지 격퇴시켰다. 그런데 양편 군대가 또다시 결전을 준비하고 있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전에 납치되어 온 사비니족의 딸들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나타나 시체 사이에서 남편과 아버지를 찾는 것이었다. 여자들은 아기를 안거나 머리를 풀어헤진 채 애처로운 소리로 사비니군과 로마군을 불렀다. 이런 광경을 본 양쪽 군사들은 슬픔을 느끼고 서로 물러섰다. 두 군대의 중간에서 여자들은 천지가 진동하도록 통곡을 했다. 군사들은 눈물을 흘리며 여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엄청나네. 아우 이거 언제 하냐. 뭐 이렇게 많냐 이건 내용이.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이런 슬픔을 주십니까? 예전에는 강제로 납치를 당하는 수모를 겪고 그 뒤로 부모 형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지금은 원수인 적들과 인연을 맺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전에는 미워하던 적도 싸운다고 하면 겁이 나서 죽는다면 겁이 나고, 그래서 이제는 그전에는 미워하던 적도 싸운다고 하면 겁이 나고 죽는다면 슬피 울게 되었어요. 지금 당신들이 로마로 쳐들어온 것은 처녀인 우리들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들은 지금 우리의 남편과 아기들을 죽이려는 겁니다. 우리들 불쌍한 여자를 돕는다며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차라리 모르는 체 하는 것보다 더 나빠요. 이곳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사랑을 받았어요. 이제는 당신네들로부터 동정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우리들은 이제 한 집안이 되었으니 제발 싸움을 그쳐주세요. 또 이 전쟁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를 사위나 아기들과 함께 데리고 가서 가족들과 친척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내 남편과 내 자식을 빼앗지 마세요. 다시 우리를 납치해가는 것은 그렇게 납치하는 짓은 제발 그만두세요. 헤르실리아는 이렇게 호소했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제각기 소리쳐 애원했다. 양쪽 군대는 우선 싸움을 중지하고 장군들끼리 만나 의논을 했다. 그 결과 여자들이 이제 자기 남편을 아버지나 오빠와 만나게 하고 자식들을 인사시킬 수 있게 해주었으며 음식들을 가져와 대접하고 부상자를 데려가 간호하도록 했다. 잘했네. 그들은 여자들이 한 집안을 맡아 살림을 하고 있다는 것과 남편이 여자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여자들 가운데서 지금의 남편과 계속 살고 싶은 사람을 원하는 대로 해주었고 싫지 않는 일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했으며 로마에서 사비니족도 살 수 있게 되었다. 시의 이름은 로물루스의 이름을 따서 그대로 쓰고 모든 로마에는 타티우스 조국의 이름을 따서 퀴리테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리고 로물루스와 타티우스는 공동의 지위를 가지기로 결정했다. 이 협정을 맺은 것이 바로 코미티움인데 이것은 만난다는 뜻의 코이레에서 유래된 말이다. 이렇게 해서 로마의 인구는 약 2배로 늘어나게 되었다. 그 때문에 로물루스와 타티우스는 다시 사민이족 가운데 100명을 더 뽑아 로마로 원로로 추가하였고 군대도 보병은 6,000명, 기병은 600명으로 늘었다. 또 시민을 세 부족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 부족은 로물루스의 이름을 따서 람넨세스, 두 번째 부족은 타티우스의 이름을 따서 타티엔세스, 세 번째 부족은 루케레스라고 하였다. 이것은 루쿠스, 즉 덤불숲이라는 단어에서 따온 것이다. 각 부족은 다시 10개의 쿠리아, 10개 민간 단체로 이루게 했다. 쿠리아의 이름은 사비나에서 납치되어 여자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고 얘기가 있지만 그냥 땅 이름을 따서 지은 것들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다. 여자들은 존경하는 뜻에서 여러 가지 제도도 만들었다. 예를 들면 여자가 걸을 때는 앞을 비켜주어야 했고 추잡스러운 말 삼가시며 여자 앞에서 벗은 몸을 보여서는 안 되는 등 여러 가지 규칙이 있었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살인죄로 법정에 서야 했다. 그래서 이런 여자의 아이들은 특별한 목걸이를 달고 프라이텍스타라는 자줏빛 단을 두른 의복을 입고 다녔다. 로물루스와 타티우스 두 왕은 처음에는 같은 회의를 열지 않고 각기 원로원 의원 100명과 함께 회의를 했으나 나중에는 모두 한 곳에 모여 회의를 열게 되었다. 타티우스는 지금의 모네타 신전이 있는 자리에 살았고 로물루스는 팔라티노스 산에서 경기장으로 내려오는 산수유나무 옆에서 살았다. 전설에는 로물루스가 자기의 힘을 시험해보기 위해 산수유나무를 자루로 단 창을 아벤티누스 산에 던졌다는데 창이 어찌나 깊이 박혔던지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 도저히 뽑을 수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얼마 지난 후 창자루는 기름진 땅에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으며 크게 자라 산수나무가 되었다는 것이다. 로물루스의 자손들은 이곳을 신성한 곳으로 여겨 제사를 지내며 주위에는 담을 쌓고 서로 돌아가면서 나무가 마르지 않도록 보살폈다. 그러나 이 나무는 카이우스 카이사르가 그 앞 층계를 수리할 때 일꾼들의 실수로 뿌리를 다쳐 말라 죽고 말았다. 한편 사비니인들은 우수한 로마의 달력을 쓰게 되었고, 달력이 있었다고? 아무튼 달력이 있었대요. 로물루스도 지금까지 써왔던 아르고스식 둥근 방패를 사비니식의 긴 방패로 바꾸었으며 로마군의 무기와 갑옷도 개량했다. 두 백성들은 서로 다른 편 사람들의 기념 행사도 참석을 하고 예전부터 지켜온 자신들의 풍습과 함께 새로운 행사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그중 하나가 마트로달리아 제사인데 전쟁을 끝나게 한 여자들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카르멘탈리아도 여자들의 제사였다. 카르멘타는 출산을 맡은 여신으로 어머니들의 존경을 받았다고 하며, 혹은 여신이 아니라 여자로 에반데르의 아내였다고도 한다. 그녀의 원래 이름은 니코스트라타였는데 그 여자가 신이 들렸을 때의 광란적인 모습 때문에 카르멘타라고 불렀다고 하며, 노래라는 뜻의 카르멘에서 이름을 따와 카르멘타라고 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루페르칼리아 제사는 정결을 위한 행사였던 것 같다. 그 제사는 2월에 재판이 없는 날 올리게 되었는데, 2월, 즉 페브루아리란 정결하게 한다는 뜻으로, 페브루아리랑 똑같네? 2월 페브루아리란 정결하게 한다는 뜻으로 옛날에는 페브루아타라고 불렀었다. 그러나 이 명칭은 그리스의 니케아 제사와 비슷한 것으로 보아 옛날 에반데르와 함께 이주해온 아르카디아 사람들로부터 생긴 것으로 짐작이 된다. 또 이 제전은 로물루스에게 저지를 준 암늑대 이야기에서 생긴 것이라는 말도 전해지며,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인 루페르키는 로물루스가 버려져 있었다는 곳에서 첫 행렬을 시작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이 행사의 기원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서 정확히 밝히기는 어렵다. 행사는 우선 사냥을 죽이고 귀공자 두 사람을 데려오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들은 피가 묻은 칼로 그들의 이마에 자국을 내고, 다른 사람들은 사냥의 젖에 담근 양 털로 그 피자국을 닦아낸다. 그렇게 피를 닦고 나면 그 귀공자는 사냥 가죽으로 만든 끈을 들고 거의 벌거벗은 몸으로 뛰어다니면서 만나는 사람을 때린다. 젊은 부인들은 가죽에 맞아도 피하지 않는데 이것이 임신과 출산에 좋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게 로물루스 얘기야? 이 제사에는 또 개를 제물로 바치는 풍습이 있었다. 어떤 시인은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아몰리우스 왕을 죽이고 너무나 기뻐 암늑대가 젖을 먹여 주던 곳까지 달려왔었는데 이 일을 기리기 위해 이러한 제사가 생겼다고 한다. 두 젊은 귀공자가 끈으로 사람을 때리면서 부른 노래는 이런 것이다. 쌍둥이가 칼을 손에 쥐고 알바에서 달려왔듯이 만나는 사람을 때리며 달려간다네. 두에라도로로로. 또 피 묻은 칼을 소년들의 이마에 대는 것은 그날의 위험과 살해를 물리치는 상징이고, 젖으로 그것을 닦는 것은 두 사람을 기른 늑대를 기리는 것이다. 카이우스 아킬리우스가 기록한 역사에는
로마시를 세우기 전 어느 날 로물루스와 레무스의 소가 없어진 일이 있었다고 적혀 있다. 두 사람은 파우누스, 그리스의 신 판에 해당되며 임야 목축을 맡는 신, 목동의 신이네. 뿔과 꼬리를 가지고 있으며 귀는 뾰족하고 다리는 사냥의 것과 비슷하다고 하는 반인 반수의 신인 파우누스에게 기도를 드리고 소를 찾으러 나갔는데 땀이 흐를까봐 옷을 입지 않고 뛰어다녔기 때문에 이것을 흉내내어 루페르키도 벌거숭이로 뛰어다니는 것이라고 했다. 제물로 개를 바치는 것도 이 제사가 정결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만약 이 제물이 로물루스를 길러주고 보호해준 늑대에 대한 고마움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보아도 늑대의 적인 개를 죽이는 것은 정결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또 개는 루페르키가 뛰어다니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개를 벌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무튼 로물루스는 또 신에게 성화를 바치는 풍습을 처음으로 만들었고 깨끗한 처녀들을 골라 베스타의 제사를 지드리게 했다. 로물루스는 신앙이 강하여 예언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리투스라는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늘을 갈라 점을 쳤다는 이야기도 전해져 온다. 이 지팡이는 팔라티움 궁전에 보존되어 있었으나 갈리아군이 로마에 쳐들어왔을 때 없어졌다. 그리고 그 뒤 야만족이 격퇴되었을 때 폐허가 된 잿더미 속에서 이것이 다시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오직 이 지팡이만 불길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로물루스는 몇 가지 법률을 정했다. 약간 단군 시대에 나오는 8조법 같은. 그중 아내가 남편을 버리지 못하게 한 것, 아이들에게 독약을 먹이거나 혹은 남편의 열쇠를 위조하거나 간통을 할 경우에는 내쫓을 수 있도록 한 법률은 특이하다. 만약 그 외에 다른 이유로 아내를 버릴 경우에는 남편이 그 재산의 일부분을 아내에게 주어야 했고 나머지 반은 속죄를 위해 수학의 여신 케레스에게 바쳐야 했다. 또 부모를 죽인 자에 대한 형벌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모든 살인자를 부모를 죽인 자라고 부른 것은 주목할 만하다. 로마에는 근 600년 동안 한 번도 이 죄를 범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며 살인죄를? 아무튼 다만 한니발 전쟁 때 루키우스 호스티우스라는 사람이 부모를 죽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올 뿐이다. 타티우스가 왕자에 오른 지 5년이 되던 해에 그의 신하와 친척들이 로마에 오는 사절단 일행을 습격하여 금품을 강탈하여 죽인 사건이 있었다. 로물루스는 이 엄청난 범행을 듣고 당장 범인들을 처벌하려 했지만 타티우스가 계략을 쓰는 바람에 처벌이 연기되고 있었다. 살해된 사람의 가족들은 타티우스가 범인들을 보호하여 원한을 풀지 못하게 되자 타티우스를 습격하여 그를 죽이고 말았다. 아이고, 되게 왕이 쉽게 죽네. 그리고 타티우스는 나라를 다스릴 자격이 없으며 로물루스만이 옳은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로물루스는 죽은 타티우스의 시체를 성대하게 장사 지내고 아벤티누스 산에 묻어주었다. 그리고 그는 타티우스를 죽인 자들의 살인죄를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역사가들 중에는 라우렌툼 시민들이 타티우스를 죽인 범인들을 잡아 주었지만 로물루스는 살인자는 살인으로 갚는다면서 다시 그들을 놓아주었다고 전한다. 타티우스가 죽은 다음 사람들 사이에서는 로물루스가 권력을 혼자 쥐게 되어 기뻐하고 있다는 말과 억측이 떠돌았다. 그러나 나라 정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고 사비니족의 반항도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사비니인들은 로물루스에 대한 존경과 권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는지
예전과 다름없이 그를 받들며 평온하게 지냈다. 그래서 많은 외국 사람들도 그를 존경하게 되었고 로물루스와 동맹을 맺고 싶어하는 나라도 많이 생겼다. 그러나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후 로마에는 커다란 재앙이 닥쳐오기 시작했다. 라우렌툼에 갑자기 전염병이 돌아 사람들이 죽고 곡식은 열매를 맺지 않았으며 가축은 새끼를 낳지 못하게 되었다. 게다가 로마시에는 하늘에 피의 비가 내려 사람들은 공포에 떨게 되었다. 사람들은 죽임을 당한 타디우스와 사절단들이 원한을 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로물루스가 그들을 죽인 살인범들을 모두 체포하여 벌을 주었더니 과연 재앙이 점차 물러나기 시작했다. 그 뒤 로물루스는 도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제사를 지냈는데 이 고사는 오늘날도 페렌티나 숲에 전해져 온다고 한다. 한편 기회를 엿보고 있던 카메리움군은 재앙이 채 마무리되지 않은 로마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다. 아주 우여곡절이 있네. 로물루스는 재빨리 군대를 모아 그들과 맞서 싸우는데 6,000명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까지 함락시키는 큰 승리를 거두었다. 전쟁이 끝나자 로물루스는 살아남은 주민들의 반을 로마로 옮겨왔으며 남아있는 주민의 2배의 인구를 카메리움으로 보냈다. 이것은 8월 첫째 날의 일로 로물루스가 로마를 건설한 지 16년이 되던 해이다. 로물루스는 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중 네피린 말이 이끄는 청동전차를 대장간의 신 불카노스에게 바치고 기념으로 승리의 여신이 자신에게 관을 씌우는 모습을 동상으로 만들게 했다. 로물루스는 또 다른 이웃 도시인 피데나이를 공격하여 함락시킨 일도 있었다. 여기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로물루스가 어느 날 갑자기 기병을 보내 성문을 부수고 쳐들어갔다고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피데나이 사람들이 먼저 로마에 쳐들어와서 가축을 끌고 가는 등 로마의 땅을 침범했기 때문에 로물루스가 군대를 이끌고 가 도시를 함락시킨 것이라고 한다. 그는 피데나이를 점령하였으나 시가를 파괴하지는 않았으며 그 도시를 로마의 식민지로 삼았다. 로마가 이처럼 왕성해지자 이웃에 있는 작은 나라들은 로마에 복종하며 조용히 살게 되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힘이 있는 나라들은 두려움과 시기심으로 로마를 주시하며 로마가 커지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꽤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던 토스카나의 베이엔테스 사람들이 맨 먼저 로물루스에게 전쟁을 걸어왔다. 그들은 터무니없이 피데나이 시가 자기들의 영토라고 주장해왔는데 이 요구에 대해 로물루스의 모욕적인 답장을 받은 베이엔테스 사람들은 군사를 둘로 나눠 한편은 피데나이를 치고 한편은 로물루스를 공격하게 했다. 그들은 피데나이에서 로마군 약 2,000명을 죽이고 승리했지만 로물루스와의 싸움에서는 크게 패하여 군사 8,000명 이상 잃었다. 두 번째의 피데나이 전투에서도 그들은 로물루스의 뛰어난 전략과 용기에 크게 패하고 말았다. 전설 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14,000명이 넘었던 전사자 중 반은 로물루스가 직접 죽인 것이라는 뻥도 있다. 이야기도 있다. 적군을 전멸시킨 로물루스는 군대를 거느리고 적의 도시로 향했다. 베이엔테스 사람들은 감히 맞서 싸울 생각도 못한 채 서둘러 백년 동맹을 맺었다. 로물루스는 그 대가로 septepagium 부근의 영토와 강가에 있는 염전 그리고 귀족 50명을 볼모로 인수했다. 그 중에는 늙은 장군이 하나 있었는데 어리석은 짓으로 나라를 온통 빼앗겨 버렸다고 하여 사람들의 비웃음을 당했다.
오늘날 승리를 축하하는 제사 때 한 늙은이가 자주색 옷에 어린이 장난감을 목에 걸고 사르디니아 사람을 사세요 라고 외치는 그 다니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사르디니아 사람이었던 그를 풍자하기 위해 팽겨난 풍습이다. 토스카나인은 사르디니아가 고향이고 베이엔테스는 그들의 도시였다. 피데나이에서 베이엔테스 사람들과의 이 싸움은 로물루스가 직접 칼을 들고 싸우는 것으로는 마지막 전쟁이었다. 그 후 그는 점차 변해가기 시작했다. 권력과 지위를 가지게 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로물루스도 자기의 위대한 업적을 자랑하며 점차 교만한 태도를 가지게 된 것이다. 특히 그는 붉은 옷을 입고 그 위에 자주색 단을 단 기다란 웃옷을 걸치고 호화로운 옥자 위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보았는데, 이런 행동은 국민들의 반감을 샀다. 그리고 그는 켈레르스라고 불리는 젊은 소년들을 곁에 두고 시중을 들게 했다. 또 로물루스가 어디든 행차하게 되면 몸에 가죽띠를 두르고 몽둥이를 든 자들이 앞장서서 사람들에게 길을 비키게 하고, 만약 이 명령을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 잡아 묶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라틴어의 리가레는 오늘날의 알리가레, 즉 묶는다라는 뜻이며, 길을 비켜서게 하는 사람들을 릭토르라고 하고 경고하는 몽둥이를 바쿨라라라고 불렀다. 비켜서게 하는 사람을 릭토르라고 한 것은 본래 리토르의 시가 더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혹은 그리스어의 리트루기, 즉 관리에서 온 말인지도 모른다. 오늘날에도 그리스어에서는 서민을 레이토스라고 하고 일반 대중을 라오스라고 한다. 그 후 로물루스의 외조부 누미토르가 알바에서 죽고 왕위가 로물루스에게 주어지자 그는 민중들의 뜻을 받들어 정권을 민중의 손에 돌려주었으며 알바 사람을 통치하기 위하여 1년 임기의 집정관을 임명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를 어지럽히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 당시는 정부도 명목상의 이름뿐이어서 평의회도 다만 의례적으로 행해졌으며, 단지 왕의 명령을 좀 더 일찍 듣게 된다는 것 말고는 평민들과도 다른 것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로물루스는 원로원과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전쟁에서 빼앗은 땅을 병사들에게 나눠주고 잡아온 볼모를 모두 돌려보내기로 하는 등 마음대로 국가의 일을 처리해버렸다. 그러나 그 후 로물루스가 호련히 자취를 감추어버리자 세상의 불평과 의심은 원로원으로 쏟아졌다. 사람들은 원로원이 그러한 일을 합의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로물루스는 아무도 모르게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그것이 7월 7일이었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예나 지금이나 까닭 모를 일이 간혹 있으므로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다.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가 저녁 먹은 후 죽었을 때 아무런 증거가 없었다. 그의 시체는 공개되었기 때문에 온갖 억측이 난무했다. 그런데 로물루스는 옷자락 하나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죽었다는 증거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간혹 원로원이 그를 습격하여 그의 몸을 토막낸 다음 한 토막씩 품에 숨겨 가지고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로물루스가 불카누스 신전에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시 외곽에 있는 염소 늪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갑자기 없어졌다고? 로물루스가 염소 늪이라는 곳에서 민중들에게 열변을 토하고 있을 때였다. 돌연히 해가 빛을 잃고 캄캄해지며 폭풍이 몰아치자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숨었고 원로원 의원들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윽고 폭풍우가 지나가고 햇볕이 다시 났을 때 사람들이 돌아와 보니 왕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는데 왕이 어디로 가셨냐고 묻자 원로원 의원들은 말했다. 이제는 왕의 행방을 찾거나 그 때문에 수고할 필요가 없소. 그보다는 차라리 로물루스 왕을 찬양하는 것이 좋을 것이요. 왕께서는 신의 부름을 받아 사라진 것이며 땅 위에 있을 때 어진 임금이듯이 지금은
자비로운 신이 되어 그대들 위에 계신다오. 군중들 중에는 이 말을 믿고 돌아간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는 그들이 왕을 죽여놓고 엉뚱한 말로 민중을 속인다고 대드는 사람도 있었다. 로물루스가 사라진 후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로물루스의 친구인 리우스 프로클루스가 공회장에 나타났다. 그는 엄숙하게 맹세를 한 다음 민중들에게 명백하게 말했다. 내가 여행하는 도중에 로물루스 왕을 만났었소. 왕은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갑옷을 입고 계셨고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높은 품위를 가지고 있었소. 그래서 나는 두려움을 느끼며 왕이시여 무슨 까닭으로 우리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로마를 비탄에 빠지게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왕께서는 오 프루클루스여 나는 신의 나라에서 와 오랫동안 인간 세상에 살았으며 권세와 영광이 세상에서 으뜸가는 도시를 건설했소. 그러니 이제 하늘로 돌아가는 것이 신의 도리라고 로마 사람들에게 전해주시오. 만일 의리와 절개를 지켜나가면 그들은 인류의 권세 중 가장 높은 자리에 이를 것이며 나 퀴리누스는 신이 되어 언제까지라도 그들을 지켜줄 것이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성실한 그의 태도를 보고 그의 말을 믿었다. 더구나 그에게는 신성한 빛이 나타났기 때문에 한 사람도 그의 말에 의심을 품지 않았으며 모든 사람들은 로물루스가 퀴리누스 신이 되었다고 믿고 예배를 드렸다. 이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리스테아스와 클레오메데스 이야기와도 아주 비슷하다. 전설에 의하면 아리스테아스는 어느 빨래터에서 죽었는데 친구들이 달려가 보니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마침 외국 여행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 도중에 크로톤으로 가는 아리스테아스를 만났다는 것이다. 또 클레오메데스는 힘이 세고 몸집이 컸으며 성질도 거칠고 포악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지붕을 받치고 있던 기둥을 주먹으로 쳐서 학교가 무너지는 바람에 아이들이 깔려 죽은 일이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잡으러 쫓아가자 그는 커다란 괴짝 속에 들어가 안에서 잡고 있어서 도저히 문을 열 수가 없었다. 나중에 할 수 없이 괴짝을 부수고 보니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델포이의 신탁을 물었더니 이런 말이 내려왔다. 클레오메데스는 이 세상의 마지막 영웅이다. 또 알크메나의 시체를 묻으러가는 도중 시체는 사라지고 상여 위에 돌덩이만 하나 놓여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신화 작가들은 이처럼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기록하여 생사를 모르는 신간을 신으로 올려 세우기도 한다. 그러나 핀다로스는 여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인간의 육신은 죽음의 법칙을 따르지만 영혼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 그의 말에 따르면 영혼은 신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나중에는 신에게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영혼과 육체는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만이 신에게 다가가는 것이다. 완전한 영혼이란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처럼 쏟아지는 빛과 같은 것이어서 번갯불이 구름 사이에 번쩍이듯 인간의 육체에서 튀어나온다. 그러나 벌레 먹은 영혼은 마치 썩은 현기와 같아서 빨리 불타오르지 못한다. 그러므로 아무리 선한 사람의 육체라고 해도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게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자연의 법칙에 따라 착한 사람의 영혼은 영웅으로, 영웅에서 반신으로, 반신에서 비로소 완전한 신이 되고 완성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이치에 따라 만들어진 법칙이다. 로무루스가 죽은 뒤에 받은 퀴리누스란 이름은 군신 마르스를 의미한다는 얘기도 있고 로마 국민을 퀴리테스라고 하기 때문이거나 혹은 투창이나 창을 퀴리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창을 잡고 있는 유노의 초상을 퀴리티스라고 하고
레기아에 모신 투창은 마르스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전쟁에서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창을 주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로물루스를 퀴리누스라고 부른 것은 곧 군신을 의미하는 것이며 따라서 전쟁의 신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의 이름을 딴 퀴리날리스 산에는 그를 모신 신전이 남아있다. 그리고 이날 모든 사람들은 염소늪으로 제사를 지내러 가기 때문에 거리에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한다. 로물루스가 없어진 날을 인민의 도망, 염소의 노네스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이때문이다. 로물루스가 없어지는 날을 7월의 노네스, 염소의 노네스라고 불리는데 노네스는 로마 달력으로 아이네르 전 9일째를 뜻하며 날짜로 7월 7일에 해당한다. 아무튼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러 가면서 마르쿠스, 루키우스, 카이우스라는 로마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다닌다. 이것은 로물루스가 없어진 그날의 두려움과 혼란을 의미하는 뜻에서 생겨난 풍습이라고 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미칠 듯이 좋아하는 신용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 로마를 점령했던 갈리아인을 몰아낸 직후 로마가 아직 세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을 때 리비우스 포스토미우스라는 사람이 지휘하는 라틴의 대군이 로마를 공격해왔다. 그는 로마에 전령을 보내 삼리처럼 동맹을 맺고 싶으니 처녀와 과부를 보내라고 했다. 이 말을 들은 로마 사람들은 전쟁을 하기는 두렵고 여자들을 보내는 것은 포로를 만들어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으므로 한동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필로티스라고 하는 한 여종이 나와서 한 가지 계략을 알려주었다. 필로티스와 그 밖의 여종들을 지체 있는 집안의 여자처럼 꾸며서 적진에 보내면 밤중에 횃불을 들 테니 그때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잠들어 있는 적을 쳐 없애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은 성공적이었다. 필로티스는 밤중에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횃불을 높이 들어 로마군에게 신호를 보냈고 로마군은 횃불을 보자 서로 이름을 부르며 쳐들어갔다. 적은 뜻밖의 공격에 미처 대항하지도 못하고 도망쳤다. 이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제사를 염소의 노네스라고 부르는 것은 로마인들이 무화과 나무를 카프리피쿠스, 즉 염소의 나무라고 불렸기 때문이다. 로마 사람들은 무화과 가지로 지은 정자에서 부인들을 대접하는데 여종들은 이곳에 모여 놀다가 마지막에는 전쟁 놀이를 한다. 이것은 그때 여자들이 로마군과 합세하여 싸움을 도왔던 것을 기념하는 행사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널리 인정되어 있지는 않다. 대낮에 사람들이 서로 이름을 부르며 염소 늪으로 가서 제사를 지내는 것에 대해서는 로물루스에 대한 맨 처음에 설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또 이 두 사건은 해는 다르지만 같은 날 있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 로물루스가 세상을 떠난 것은 그의 나이 54세 때요. 왕위에 오르지 38년째 되던 해의 일이었다. 16살 때 왕이 됐다고? 그럼 테세우스와 로물루스를 비교하는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테세우스와 로물루스는 여러 방면에서 서로 비교할 만한 인물이다. 두 사람 모두 영웅이었으나 그들이 세운 업적이나 행동에는 많은 차이점을 볼 수 있다. 우선 테세우스는 트로이젠의 왕위에 올라 훌륭한 대제국을 다스리며 호화롭게 세월을 보낼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는 영웅심에 충만해 있었다.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에는 스스로 위험한 육로를 택하여 스키론, 시니스, 프로크루스테스, 크리네테스 등의 악인과 폭군들을 없애 세상을 평정시킨 점을 보아도 어떤 일에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인물이었다. 그리고 여러 차례에 걸쳐 큰 사업을 일으켰다. 반면 로물루스는 아물리우스가 살아있는 동안 늘 불안에 쌓여 있었다.
그의 용맹심은 현실적으로 닥치는 형벌을 피하기 위한 두려움에서 비롯되어 큰 일을 해낸 것이며 사실 그의 가장 큰 공적은 알바 왕을 죽인 일뿐이다. 또 테세우스는 자기가 자신을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위해 악인들을 없앤 데 반해 로물루스와 레무스 형제는 아물리우스가 폭군으로서 국민을 억압함에도 자신들과 직접 관계되지 않는 동안은 방임하였다. 만약 로물루스가 아크론을 죽이고 전쟁에서 많은 공을 세운 일이 위대한 것이라면 테세우스가 괴물 켄타우로스를 퇴치한 일과 아마존 원정을 갔던 일에는 쾌거가 있다. 테세우스는 너무나 많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크레타의 제물이 되었으며 이것은 국민에 대한 사랑과 진정한 용기가 없었다면 결코 흉내낼 수 없었던 일이었다. 사랑의 마음이란 어린 사람을 돌봐주기 위한 신의 뜻이라는 말에 직접으로 공감할 수 있으며 바로 테세우스에게 쓸 수 있는 말일 것이다. 사실 아리아드네의 사랑은 테세우스를 구하기 위한 신의 뜻이었던 것 같다. 너무 그리스 편인데? 어느 누구도 그 여자의 사랑을 비난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그녀가 테세우스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일 것이다. 테세우스를 사랑하는 아리아드네는 신의 사랑을 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훌륭한 용사를 사랑한 여자였다. 테세우스나 로물루스는 둘 다 뛰어난 정치인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왕으로서의 임무를 완전하게 수행했다고는 볼 수 없다. 한 사람은 너무나 민주적인 성격이 강했고 또 한 사람은 지나치게 독재적이었다. 모든 지배자는 그들의 임무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물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지킬 줄도 알아야 한다.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지나치게 엄격한 통치자는 폭군이나 선동가가 될 수밖에 없으며 그들은 백성들의 반감을 사거나 멸시를 받게 될 것이다. 너그러움과 친절, 교만이나 사악함 어느 하나가 지나칠 경우에는 결코 훌륭한 통치자가 창출해낼 수 없다. 테세우스와 로물루스가 둘 다 만년의 불행을 겪게 되는 것은 단순히 운명의 탓만은 아닌 것 같다. 로물루스가 동생에게 한 행동이나 테세우스가 아들에게 한 행동은 바로 나중에는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 이유가 되었던 것이다. 로물루스의 불행은 집안일을 의논하면서 생긴 불화가 원인이 되었고 테세우스의 불행은 애욕과 질투와 비방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하지만 로물루스는 그 일에 심하게 화를 냈기 때문에 불행한 결과가 닥쳤으나 테세우스의 분노는 욕과 다만 늙은이다운 저주에 그쳤기 때문에 아들이 당한 재난은 순전히 불운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완전 테세우스 편이네. 그러나 로물루스는 미천한 처지에서 성장하여 훌륭한 업적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들 형제는 돼지를 기르는 노예의 아들로 자라났지만 라틴 민족을 해방시킨 공적으로 영예로운 명성을 얻었다. 또 그는 조국의 적을 무찔렀으며 조국을 지킨 왕이었고 로마라는 도시를 창건한 사람이기도 하다. 테세우스는 한 집안을 융성하게 만들었지만 아름다운 도시를 파괴하기도 하였다. 로물루스가 건설한 도시는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 새로운 것이 생긴 것이지만 테세우스는 옛 영웅과 왕자들이 건설했던 도시들을 전쟁으로 폐허가 되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로물루스는 한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일이 없었으며 집과 가정을 원하고 사회 구성원과 시민들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었다. 그는 도둑이나 악인들도 죽이지 않고 많은 나라를 정복했고 수많은 도시를 쓰러뜨리며 왕과 장군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 레무스의 죽음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할 수 없다. 로무스가 그를 죽였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많은 역사적 기록은 제각기 다른 살인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물루스가 위기에 처해 있던 어머니를 구했으며 곤란한 처지에서 고생하고 있던 자신의 외할아버지를 왕위에 앉히는 영광을 드렸다는 것은 확실하다. 반면에 테세우스가
검은 돛을 바꾸지 않아 부친을 죽게 했다는 것은 직접적인 행동이 원인이 되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 때문에 어떤 아테네의 역사책에는 이야기가 고쳐져 있는데 아이게우스가 검은 돛을 보고 절망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배를 자세히 보기 위해 뛰어가다가 넘어져서 죽었다고 쓰여있다. 그러나 왕이 시종이나 신하도 없이 혼자 다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테세우스가 여자들을 납치한 데 대해서는 변명할 여지가 별로 없다. 그는 아리아드네, 안티오페, 아낙소, 그리고 헬레네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여자들을 납치했다. 특히 그가 이미 노령에 접어들어 결혼 연령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헬레네를 납치한 것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또 여자를 납치한 이유도 문제가 있는데 그가 납치한 여자들과 정식으로 약혼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그의 행동은 단순히 오만과 쾌락을 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로물루스가 800명에 가까운 여자를 납치했어도 헤르실리아 한 사람만을 취하고 나머지는 시민들에게 나누어 준 것을 보면 그가 여자들을 납치한 목적이 두 도시의 결속을 위한 정략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다. 로물루스는 이런 방법으로 여러 민족을 결합시켜 정치적 협력과 강대한 무력을 성취했던 것이다. 그리고 또 그는 부부 사이의 사랑과 존경, 그리고 정주에 대한 규율을 엄격히 하였으며 이것이 잘 지켜져 그 후 230년 동안 단 한 번도 부부간에 이혼하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호기심이 많은 그리스인들이 최초로 부모를 살해한 자가 누구인지 아는 것처럼 로마인들은 처음으로 아내를 버리는 사람을 모두 알고 있다. 곧 스푸리우스 카르빌리우스인데 그는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최초로 아내를 버린 남자이다. 어쨌든 로물루스의 이 방법이 두 나라의 국토와 정치를 통일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결과적으로 사실이다. 이 두 부족 간의 혼인으로 인해 두 왕이 공동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두 부족이 공동으로 참정권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테세우스의 결혼은 이런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했다. 아테네와 다른 나라 사이에는 혼인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우호적인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전쟁과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일어났고 끝내는 아피드나의 시까지 잃고 말았다. 그때 시민들은 적군을 신처럼 대접하고 환영함으로써 적군의 환심을 사 파리스가 트로이의 초래한 운명을 피할 수 없었다. 또 테세우스의 어머니는 아들로부터 버림받아 적에게 잡혀가는 일까지 있었다고 한다. 테세우스와 로물루스의 일생은 종교적으로 차이가 있다. 로물루스는 성공은 신의 도움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모든 여자를 멀리하라고 한 신탁을 어기고 태어난 것이 테세우스였으므로 그의 출생은 신의 뜻에 어긋난 것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테세우스와 로물루스 이야기를 읽어봤습니다. 진작부터 졸렸는데 지금이라도 잘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작에 주무시고 계시겠지만 안녕히 주무십시오.